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자연의 섭리로 언젠가 멸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연의 섭리보다는 인간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하는 야생 동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살아있는 채 악어의 가죽을 벗겨서 명품백을 만드는 모습이 알려졌는데 이거 보신 분들 충격이셨을 겁니다. 정말 잔인하죠. 많이 알려진 일이지만 여전히 야생동물 서식지마다 수많은 남획과 밀렵이 벌어지고 있고요. 인간의 각종 활동과 환경 파괴가 이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면서 결국 동물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 위기에 처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문제는 몇몇 야생동물만 멸종 위기에 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인류에게 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멸종 위기종을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멸종 위기 야생동물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서식지 보호를 비롯한 동물 사랑에 동참해야만 할 오늘은 세계 동물의 날이자 동물 보호의 날입니다.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만 해도 1,500만 명을 돌파했죠. 오늘부터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동물사랑 문화축제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축제 즐기면서 동물과 생태계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각자의 서식지에서 공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화장품, 식품 허위 광고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언젠가 내 집 시간인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6년 단기 임대 도입에 대한 법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환경부가 10월에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이 동물을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중 상징적인 동물인데요.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으로 2000년대 초반 지리산에 5마리만 남아있던 것을 증식 복원 사업을 통해 개체수를 성공적으로 늘렸는데 현재 8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푸바오 판다가 있다면 우리는 이 곰이 있죠. 이름이 5글자인 이 곰은 무엇일까요? 지리산이고 이름이 5글자입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장품과 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팩트 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면역 증진 화장품 또 비염 치료 식품인데요. 먼저 이게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맥락을 좀 짚어주세요. 네, 화장품과 식품 분야의 허위 과장 광고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요. 예전에 허위 과장 광고의 대명사가 약장수였고 네. 어르신들이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 요즘에 건강식품 홍보관이라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팩트체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뒤에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네.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약이고요. 화장품과 식품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다. 이걸 확실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7월까지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를 71건 적발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8건 적발한 것과 비하면 2.5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 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및 혼동시키는 광고가 16건, 질병예방치료 광고가 7건, 거짓 광고, 과장 광고가 4건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화장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점검을 했는데요. 194건의 허위 과대 광고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화장품 사례부터 짚어보죠. 어떤 허위 광고들이 있었나요? 네, 화장품의 정의는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이렇게 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수출을 관장하는 화장품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이런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 성분을 전달한다. 이런 내용을 사용해서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네. 또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모공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줌 이런 내용의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 과대 광고에 해당합니다. 화장품을 사용했더니 몸이 어떻게 바뀌더라, 피부가 어떻게 바뀌더라, 이런 광고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죠? 예, 근데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허가받고 시판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법은 5가지 분야의 기능성 화장품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관련 염색, 탈색, 영양 공급제,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이렇게 5가지 기능성 화장품이 한정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야지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성 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탈모에 좋다고 광고하는 샴푸들 많이 있는데요. 많이죠. 예. 그런데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탈모 치료제 의약품은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탈모 샴푸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광고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조사가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했으면 이 제품 효능 효과에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하면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탈모 샴푸 시장 점유율 1위, 이 제품을 판매하는 대기업 계열사는 탈모 샴푸 제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그 효능 효과에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탈모 관련 제품들이 우리 제품만 사용하면 탈모 고민이 해결될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탈모 샴푸도 모발을 자라나게 하거나 빠지지 않게 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샴푸를 사다가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빠지지 않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탈모 샴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탈모가 고민되는 분들은 피부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에 따라서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를 용법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 사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항염, 항균, 곰팡이 박테리아 억제, 피부 진정,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증진, 항염 효과, 피부염, 염증성 여드름, 모낭, 아토피 피부염의 스테로이드 대체제로 사용. 이런 이 문구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문구들이 화장품 광고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인데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유형 이런 게 있습니다. 숨은 기미, 잡티까지 녹이는 기미 앰플, 바를수록 녹아 없어지는 피부 속 기미 잡티, 2주 사용 후 속 기미 잡티 감소, 피부가 하얘지는 지혈제의 부작용에 주목, 리포좀화를 통해 폭발적인 미백 효과를 위해 개발된 특허 기술, 이런 것들이 적발된 문구입니다. 다음은 식품을 좀 살펴보죠. 네. 식품 분야에도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 보다가 비염 치료에 좋다는 약 광고를 봤는데요. 약사와 한의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받은 특정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종 후기를 앞세워갖고 광고를 하는데 이 제품 한 방이면 몇십 년 묵은 비염이 단박에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한참을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일반 식품이라는 걸 알아냈는데요. 이렇게 되면 100%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네. 자세한 건 뒤에 말씀드리고요. 네. 식약처가 지난달 5일부터 6일까지 단 이틀 동안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이걸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틀 동안. 예. 이번 점검은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 부당 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 업체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그런 전력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이틀을 점검했더니 212건이 적발이 된 거죠. 네네.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유형은 일반 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일반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이런 것 등으로 광고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런 유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소비자 기반인데요.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 게 뭔지 찾아보다가 폴리코사놀이 좋다고 추천받아서 바로 구매했어요. 이 후기입니다. 후기. 혈행 개선과 혈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후기를 이용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이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후기들은. 네,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거짓 과장하는 내용 이런 유형인데 독소 제거, 독소 배출, 몸이 잘 부으시는 분,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 분, 신체 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효능에 관해서 표현한 광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도록 하는 광고, 자양 강장제, 간장약 이런 내용을 아닌데도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있었습니다. 이 식품과 화장품을 둘러싼 허위 과장 광고가 정말 말 그대로 끊이지 않는 이유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조 판매업자들의 상수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규모를 불문하고 우리 제품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매출을 늘리겠다 이런 동기가 파시는 분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사실만 갖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섞는 거죠. 여기에다가 소비자들은 제조 판매사보다 정보를 덜 갖고 있고 특별히 검증할 수도 없는 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도 허위 광고가 판을 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따라서 정부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 허위 과장 광고를 적발해내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인력도 부족하고 단속할 때만 잠깐 몸을 살다가
해당 기간 지나면 또 보란듯이 허위 광고를 내보내는 이런 행태가 굉장히 만연돼 있습니다. 또 솜방망이 처벌도 허위 광고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허위 광고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회수 및 폐기 처분,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과징금, 위반 사실 공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번지르르 하지 말고 무섭죠. 네네. 그런데 대부분은 시정명령에 그치고요. 위반 사실 공표도 각 지자체와 식약처 홈페이지로 나눠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허위 광고로 적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려면 그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서 뒤져야 돼요. 아이고, 예, 말도 안 되죠. 네. 예. 누가 이런 뭐 불편함을 감수할 사람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각종 처벌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치다가는 망한다. 이런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됩니다. 네, 이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기능성 표시식품, 기능성 화장품 이런 제도 자체가 좀 너무 알쏭달쏭하고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런 지적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약과 약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가르는 이런 제도가 아니고 그 중간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예. 예. 이게 식품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의도가 많이 들어있는 건데요.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에는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이런 주의 표시를 제품 주 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능성 내용 표시 항목에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대두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먹으면 배변 활동이 좋아진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헷갈리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부추기고 제조 판매업자들에게는 허위 과장 광고의 유혹이 커지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식품 산업을 진흥한다는 입법 취지는 살리고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네. 몸에 좋다, 병을 고친다 이런 광고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지 마시고 그게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화장품과 식품업계에 만연한 허위 과장 광고 실태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법 개정안들이 통과됐다는 소식인데요. 하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이고요. 또 하나는 6년 단기 임대 도입법인데요. 오늘 언젠가 내 집 시간에서 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두 가지 법 개정안 소식인데요. 이게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내용들인가요? 어떤가요? 네, 이 법은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법이 완전히 통과된 게 아니라 9월 26일 국토위 소위가 열렸는데 그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은 법사위 거쳐서 국회를 가면 되는 건데 어쨌든 소위가 가장 험난한 과정인데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네. 그래서 아마 무리 없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단기 주택의 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민임법이라고 하는데요. 민간 이게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을 다룬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임법은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만들었던 법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민간의 임대주택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이 민임법으로 다 몰고 네. 그리고 공공이 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관한 제도들은 다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임법으로 다 몰아가지고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을 좀 양분해서 제도를 끌고 가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임법이 등장하게 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방침이 시작이 됐었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그 당시에는 일본처럼 개인이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키우려고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하면서 이 법이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당시 기준으로 800만 임대차가 개인이 99.99%의 비중이고 일본을 보시면 60% 이상이 법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통신계약을 할 때 KT랑 계약하듯이 일본에선 주임사 계약을 할 때 기업체랑 계약을 하고 그래서 개인 간에 좀 껄끄러운 일들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에 가서 어떤 그 주택을 임대하려고 할 때 네. 개인이랑 거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기업이랑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네,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의 집을 빌려주면은 그 기업들이 집을 전대차 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맡기는 거네요, 기업에. 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일부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90% 넘는 주택들은 다 개인으로부터 임대를 빌리고 그렇게 빌린 임대주택을 활용해주는 전대차 계약을 해서 기업들이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집을 빌려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기업으로부터 고정된 임차료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택 임대 업체들에게 집을 많이 빌려주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소위 일본 도심에 있는 대부분의 임대주택들은 다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부동산 같은 개념이 없나요? 아니요. 일본 부동산이 있어요? 있지만 그 부동산에서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 풀을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그 기업형 임대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좀 좋은 거는 그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고 메이저 주택임대사업 업체들은 100만 채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주택을. 그러면은 뭐 각 출퇴근 지역에 맞게 A 지역에서 일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B 지역으로 가게 된 경우에는 그 회사 플랫폼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동이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거죠. 한국은 그런 게 안 되고 A 집에 살면 A라는 개인과 임대차 계약을 종결하고 B 지역으로 가면서 또 B 또 지역의 해야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집을 살 때는 자기가 좀 돈을 모아서 단독주택을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주택 시장의 뭐 절반 이상이 이제 단독주택 시장입니다. 이 당시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키운다고 했었던 게 당시 뉴스테이 정책이었고 그리고 기업형만 키울 수 없고 우리나라 개인 임대차 시장이 문제 중에 하나가 2년마다 임대를 계속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2년이 너무 짧다.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평균적으로 더 길게 장기 임대를 권장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장기 임대를 하겠다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골자로 시작한 것이 2014년 민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임법을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민임법과 관련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도 늘어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전 정부 세대는 아시겠지만은 주택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주택과 관련한 규제를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발표하는 규제들을 거의 대부분 다 결국 과세에 관련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과세 관련한 규제를 다 민임법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은 다 해지가 되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그 중과되는 양도세는 일반적인 경우인 거고 민임법상으로 등록하고 그 임대 기간이 끝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중과가 없다거나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합산해서 중과를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했는데 민임법에 등록된 주택은 종부세를 아예 합산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민임법상 주택이 50채 100채가 가더라도 종부세를 아예 안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2018년 9.13부터 이 민임법상의 주임사자의 권한이 너무 세다라고 이제 전혀 생각을 바꾸게 되면서 민임법을 다시 위축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었다가 2020년 710 정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제도 취지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가 주택과 관련한 규제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게 되고 발표하게 되고 이것이 그때 한번 확 그 여러 가지 바이럴이 일었다가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은
2020년에 잘 아시겠지만 임대차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2+2 2년 갱신권이 생겨서 4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단기 임대, 장기 임대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단기 임대는 4년이었어요. 근데 4년은 이제는 일반 임대차법에 의해서도 2+2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단기 임대를 다 없애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단기 임대차 제도가 전부 없어졌고요. 8년 장기 임대 남았는데 나중에 이걸 10년으로 바꿨지만 이제 8년 장기 임대는 살려두고 그래서 기간으로는 단기와 장기 중에서 단기는 다 없앴고요. 장기만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유형으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문제였기 때문에 아파트 주임사를 또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주임사만 남겨놓게 돼요. 이것이 나중에 비아파트 주임사의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빌라 건설 붐으로 이어지게 되고 잠깐만요. 빌라로 연결돼요? 예. 네, 이게 20년 하반기부터 빌라 건설 붐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때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전세보증보험 반환 의무화를 발표하게 되면서 그것이 22년도에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임법과 관련한 이 전반적인 흐름 중에서 한번 부응했다가 위축되었다가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110 대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법령에 대해서 110 대책에서 다 담고 있었는데요. 임대차 시장이 빌라 시장이 좀 초토화가 되면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대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88 대책이라는 걸 냈는데 공공이 빌라를 매입해 줄 테니까 민간 사업자가 지어라라는 대책이 88 대책이 되겠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공공에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민간 투자자들이 빌라를 좀 매입을 해서 주택 임대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그러려면 그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니까 이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단기가 4년이 아니고 이젠 단기는 6년이고 장기는 12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단기를 6년이라는 그 기간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는 내용으로 비아파트 쪽의 주임사가 가능하도록 이제 국토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요거를 시행하게 되면은 이제 단기, 과거에는 장기만 있었는데 이제 6년 단기 빌라를 매입해서 거기 전세를 놓는 민간 단기 비아파트 주임사자들이 대거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제도적인 기반이 이제 생길 건데 네. 그 정말 취지대로 이게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고 빌라 네.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기대할 만한가요? 어떤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네. 추진하는 맥락과 배경은 네. 88 대책에 다 나왔는데요. 지금 정부가 진단하는 주택시장 강세의 원인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굳이 두 개로 좀 나눠서 보면은 중고가 이하 시장, 그러니까는 일반 아파트 시장들의 주택가의 강세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시작은 22년 하반기에 있었던 전세 사기 사건으로부터 이 서울시에 있는 비아파트 물량은 200만 호가 되거든요. 그 200만 호에서 월세 화율이 55%가 현재 70%로 바뀐 것을 보면 15% 포인트 정도 되는 그 규모가 이게 한 25만 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5만 채 정도 되는 그 물량이 다 소형 아파트 전세로 오거나 아니면 빌라에 거주를 하시면서 월세를 바꾼 것 같다. 근데 그중에 일부가 소형 아파트 전세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소형 아파트 전세가가 치솟았고 전세가가 치솟으면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소형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고 그 올라간 매매가가 일반 아파트까지 쿠션을 쳐서 영향을 준 것이다. 그래서 이 시작은 아파트 공급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비아파트 쪽을 안정화시키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다는 생각에 110 대책에서도 비아파트 주임사자가 일단 있어야 그 비아파트의 매수자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주택건설 업체들이 비아파트를 짓습니다라는 내용으로 110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는 21대 국회였고 21대 국회는 주택임대 사업 그 제도를 철폐한 회기이기 때문에 그게 통과될 리는 없었고요. 22대 국회가 되니까 이제 21대랑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논의하게 되었고 다시 논의하게 되면서 그럼 비아파트 주임사가 있으면은 빌라 건설 매입이 좀 활발해질 것 같으니까 살리자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위에서도 진보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22년에 전세 사기 사건의 그 시작이 비아파트에서
명확하지 않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액에 대한 그런 기준 때문에 공시가에 150% 했다가 140 했다가 116% 고무줄로 하다 보니까 이쪽 임대차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없는 상태로 또 주임사만 살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높은 가격의 전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갭투자 성격의 빌라 매입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것이 미래에 또 2년 시점에 또 아니면 4년 시점에 또 역전세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라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이게 잘 돌아가가지고 빌라 시장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공공이 매입 임대에 대한 부담도 좀 낮추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에는 88 대책 발표하고 나니까 종전까지는 LH가 매입하겠다고 했었던 공공 빌라 건수가 7만 건대였는데 88 대책 발표하고 나서는 12만 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건설 사업자들이 공공에 매각할 생각으로 건설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올라간 게 5만 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이제 이쪽 빌라 시장을 완전히 안정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민간의 빌라 투자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정책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이 하나 있고 쭉 밀고 나가고 그래야 이제 서로가 뭐 사업자든 개인이든 쉽게 이해를 하고 접근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신뢰성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정책들을? 주임사 제도는 그 정부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줬던 제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에 그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법인 임대 기업형 임대주택 시대를 가겠다고 했었던 거는 임대차 시장 선진화의 방향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주택 시장이 과열이 되었을 때 이걸 가지고 조세 회피를 하던 투자자들이 아주 많았을 때 이 제도를 고칠 만한 기간은 아주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덜 손을 보다가 너무 과열되니까 그냥 특단적으로 그냥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제도를 수행하시던 분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시 이렇게 단기 임대주택을 또 살려주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안 할 이유는 없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이런 제도를 막 살렸다 없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연속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보완을 해야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세입자들이 네. 과연 좋게 변화가 된다고 느끼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민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는 그 임대인을 못 믿겠다는 게 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개별 물건에 대해서만 본인의 그 채권 채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산과 연계돼 가지고 채권 채무가 결정되다 보니까 개별 임차인들이 등기부등본을 아무리 열심히 떼봐도 그 물건에 대해서는 깔끔하지만은 다른 자산에 연계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 부동산을 뭐 담보를 설정해 놨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임차인들의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을 등기하는 그런 것이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최근에 이제 여러 단체와 그런 활동 쪽에서 네네. 논의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양자 간의 계약일 뿐이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3자의 대상으로 그 권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관련해서 올해도 벌써 9월 누적으로 한 2조 8천억이니까 12월까지 하면은 올해도 한 4조 손실인데 작년에 3조 손실이었거든요. 작년에 예상할 때 올해 3조 손실이고 내년에는 이제 1조 원대로 내려간다고 전망했는데 올해 실적 전망이 손실 실적 전망이 이제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고액이 연간 그럼 한 4, 5조씩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네. 그 등기 시스템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떤 게 바뀌는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국민들이 더 체감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은 그 정비구역에 있는 노후 아파트 구성원들이 결국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조합 설립인가라는 거를 갈 수가 있는데요. 그 안전진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비 사업의 가장 맨 앞단에서 그 정비 사업의 물량을 조절하는 거의 수도꼭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안전진단을 패스트 트랙으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으로 110 대책이라는 걸 연초에 발표했었는데 그 내용이 안전진단을 받아야만 조합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합 설립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직전까지만 받으면 되게 이제 옆으로 비껴내게 되면은 안전진단이라는 병목 없이 모두가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110 패스트트랙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9월 26일 국토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자체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있는 소유주들이 75% 동의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설립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작년에 조례도 바꿔서 공사 도급 계약을 조합 설립 인가 하고 나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래는 도급 계약을 사업 시행 인가까지 하고 나서 해야지 사업의 스킴이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합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력이 약하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에서는 건설사가 결국 들어와야 되니까 조합 설립 인가만 나오면은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고 그 힘으로 사업 시행 인가까지 끌고 가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라고 지적을 했냐면은 건설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나중에 본계약이 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 요소가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스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스킴이라는 게 이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어떻게 몇 세대 하고 어떻게 하고 네. 친구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는 확정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해야지 일단은 용적률 몇 %로 몇 세대가 늘어나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잡고 가는 건데 여튼 이것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한 줄로 요약하면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전향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해당 지역의 동의율만 올라온다면은 모조리 조합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현재 30년 이상 주택의 수가 300만 호가 넘는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정비 사업이 조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법제도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서울시까지 나서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고 또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지만 사실 지금 사업이 계속 오르고요. 또 이제 속도를 낼 수 없는 요인들도 굉장히 많고 크잖아요. 네.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재건축이라는 전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법이 아니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가속화시키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비사업의 문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 공사비 이슈라든가 일반 분양에 대한 리스크 이슈로 재건축의 그 사업성이 이제 일부 애매해지는 데가 많이 나온다는 건데요. 근데 이 법은 전반적인 재건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패스트트랙 법이니까 안전진단 없이 일단 조합 설립 빨리 해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뒷단에 대한 그 해법이 없는 상태로 소위 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를 조합을 만들면서 네. 다 할 수가 있게 하기 때문에 좋게 보면은 재건축이 빨라지는 거고 나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펼쳐지는 거는 정말 조합이 너무나 폭증하게 되면서 반대로 그 건설사들 역시 조합이 이렇게 폭증하게 되면은 그러면 가장 양질의 사업지만 수주하면 되거든요. 자기 건설 캐파에 맞게. 네네. 그래서 그리고 개별 조합이 설립이 된다는 거는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라는 또 상근 임원들과 이제 직원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또 의미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건데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의 수가 10이라고 하면은 요 제도의 시행과 함께 만들어질 조합의 수는 20, 30,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폭발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자, 언젠가 내 집 오늘은 6년 단기 임대 도입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법 개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반달 가슴곰이었습니다. 상품 받으실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